만약 여러분의 딸이 비실하게 생긴 약골 남자를 남편이라고 데리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처음엔 반대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말이죠.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내 딸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힘만 세고 무식하다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만큼 진정한 강함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덩치 큰 강한 남자를 기준으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연이은 실망스러운 연애 끝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강함은 근육이 아니었구나. 그러다 만난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남자 눈빛 하나에 그녀는 남은 그녀의 삶을 맡기기로 했다는데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코프 브리바입니다. 러시아 울리아노브스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덩치 큰 상남자 아빠 밑에서 자라면 얼마나 남자 간섭을 받는지 아세요? 약한 남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제가 들어온 말은 항상 같았어요. 이스코프, 내 옆에는 반드시 강한 남자가 있어야 해. 저희 아버지는 30살이 넘어서도 맨손으로 곰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체격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죠. 울리아노브스크의 추운 겨울난로 앞에 모여 앉아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스코프 약해 빠진 남자 만나는 건 인생의 패배야. 그런 사람은 너도 지켜주지 못해. 저는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웃집 아이들과 놀 때도 항상 덩치 큰 남자아이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멀리 뛰는 남자아이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소녀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몸집이 작고 말수가 적은 남자아이들은 자연스레 무시당했습니다. 16생일 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스코프, 내 남편감은 반드시 내 허락을 받아야 할 거야. 약한 녀석은 절대 안 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처음으로 진짜 남자라고 생각했던 블라디미르를 만났어요. 그는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어깨가 문을 가릴 만큼 넓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술만 마시면 거칠러졌어요. 한 번은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오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강한 남자인가? 블라디미르와 헤어진 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세르는 군인 출신으로 규율이 엄격했고 드미트리는 경찰로 항상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어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면은 불안정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혹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그들과의 데이트는 항상 불안했어요. 그들이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생일을 앞두고 저는 연애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강한 남자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힘과 진짜 강함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의 연애는 없다고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우연히 카페 아로마라는 국제 프랜차이즈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저에게는 딱 맞는 기회처럼 보였어요. 면접을 본 후 바로 채용되었고 러시아 지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다를 줄 알았어요. 평범한 회사원들이라면 좀 더 교양이 있고 세련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특히 남자 동료들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의견만 고집했어요. 한 번은 부장님이 마케팅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을 내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블라디미르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국 어디를 가나 갔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페트로프 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스코프, 넌 왜 항상 혼자야? 회사에 괜찮은 총각들이 많은데 저는 공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남자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상태였어요. 강한 남자를 만나라는 부모님의 조언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랑보다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매출을 높이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팀장님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일이나 내일 한국에서 컨설턴트가 온대. 내가 통역도 잘하니까 그를 담당해줬으면 해.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회사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과 일하는 게 러시아 남자들과 일하는 것보다 덜 스트레스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다른 러시아 남자들처럼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어요. 어차피 업무상 만남일 뿐이니까요. 연애를 포기한 제게 남자는 그저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외국인을 맞이하는 첫 업무였으니까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그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처럼 크고 위협적인 체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대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스코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첫 인사가 왠지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박대원과의 첫 회의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치고 우리 회사의 매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난 3분기 동안 러시아 지사의 매출이 20% 하락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팀장과 부장님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남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소리치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대원은 그저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었어요. 비난이나 질책 없이 오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저는 대원의 말을 러시아로 옮기면서 그의 말투와 태도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페트로프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비실한 한국인이 뭘 한다고 우리 러시아 시장은 달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대원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원과 함께 도시 곳곳에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정시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객의 동선, 직원들의 움직임, 심지어 컵이 놓인 위치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어요. 이스코프 씨, 이 매장은 고객선이 비효율적입니다. 계산대와 픽업대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대원은 메모를 하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자주 창고를 오가고 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10개가 넘는 매장을 방문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원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때 대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운영 방식의 의문을 제기했어요. 현재 유통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참고해서 매장까지의 배송 루트를 재설계하면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페트로프 부장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러시아는 한국이 아닙니다. 대원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는 페트로프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만약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원에게서 색다른 힘을 느꼈어요. 크게 소리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단호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는 페트로프 부장의 반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는 용기를 내어 대원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러시아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제안에 대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러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의 전통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보르시, 블리니 그리고 물론 보드카까지. 저는 러시아 음식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대원은 관심 있게 들었고 가끔씩 질문도 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대원 씨는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네요. 그의 대답에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냥 타국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겠거니 했어요. 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언덕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화제를 돌려 러시아 문화, 특히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한 남자를 찾으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만난 남자들과의 실망스러운 경험들까지요. 대원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다양한 핑계로 대원에게 러시아를 소개하겠다며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박물관, 오페라. 심지어 휴일에는 교회 지역까지 데려갔습니다. 대원은 항상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대원이 준비한 개선안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매장 레이아웃이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 유통 시스템이 재구성되었어요. 예상대로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평했고 페트로프 부장은 이건 실패할 거야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문제가 많았던 매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새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방식을 바꾸려고 해? 여긴 러시아야. 외국인. 그 순간 저는 대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원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그는 매니저가 화를 다 낼 때까지 기다렸고 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변화는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일주일만 이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결과가 나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태도에 매니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매장의 서비스 속도는 20% 향상되었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매니저는 대원에게 와서 조용히 사과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결정적으로 대원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대원에게 진지한 대화를 청했어요. 저녁에 만나 한적한 공원을 걸으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대원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엔 그저 동료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제 고백의 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서둘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스코프 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의 고백에 기뻤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까? 서로 다른 문화, 언어, 환경에서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한 가지만 확신했어요. 대원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가 서로를 정말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대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페트로프 부장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약해 보이잖아. 좋은 생각이 아니야. 사내 대장부 같은 맛이 없는데 그냥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원과의 관계는 제가 알던 모든 연애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견 차이로 토론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제 반년 처음부터 계획했던 6개월 만의 대원의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매출은 30% 이상 상승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페트로프 부장조차 마지못해 대원의 성과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대원의 러시아 파견이 끝나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을 걸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저는 대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대원,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해요. 대원은 제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스코프를 사랑합니다.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만나기로 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대원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대원이 한국으로 떠난 후 우리는 매일 영상 통화로 만났어요. 종종 피곤해 지쳐 그냥 잘까 생각도 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대원이 휴가를 내고 러시아로 왔어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대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 주었고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한국에서의 2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원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겠다고요? 1년의 장거리 연애 끝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이주하여 대원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러시아 남자도 아니고 한국 남자랑 무슨 결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 대원은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진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다 했나요?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 부모님이 저를 말리기를 포기하셨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1년간의 장거리 연애의 끝이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시차, 거리, 문화적 차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원의 나라로 향하는 도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약한 동양 남자와 살면 후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원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대원은 제 집을 받아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기다렸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대원의 아파트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러시아 소설책도 몇 권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배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간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국어 공부, 문화적 차이 극복, 그리고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대원은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해주고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이쁜 드레스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쁘게 꾸민 모습이 낯설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도 안 오시는데 주책이라고 하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원의 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비록 말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제 친구 몇 명과 대원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축하와 기쁨은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대원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저는 고민 끝에 발리를 선택했어요.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다양한 문화,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발리로 떠나기 전날 대원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어요. 대원이 설명해 주길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발리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숙소 근처의 해변을 꺼어요. 대원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스코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에 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신혼여행을 만끽하던 3일째 날 우리는 작은 말다툼을 했어요. 원인은 사소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에서 기념품을 더 구경하고 싶었고 대원은 예약해둔 스노클링 시간에 늦을까 걱정했어요. 둘 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고 결국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어떻게 여행을 즐겨요? 좀 더 여유를 가져도 괜찮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대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적인 예의예요. 우리가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해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후회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툰다는 게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어요. 대원은 제 앞에서 몇 걸음 떨어져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의 눈이 날카로워지더니 순식간에 달려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저 대원을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곧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힘껏 달려가 코너를 돌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땅에 쓰러져 있었고 대원은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원이 소매치기범들을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대원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여권과 전 재산이 가방에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했고 소매치기범들은 체포되었어요. 경찰은 대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는 다시 호텔로 향했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남자를 어떻게 제압했죠? 대원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수색대 출신이라 그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제야 대원이 전에 잠깐 언급했던 군 복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특수부대에 있었다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대원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군복무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과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필요할 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강한 남자라는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강한 남자들은 모두 내면이 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대원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말다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신혼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저희는 뜨거운 화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변에 앉아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대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리나, 내가 항상 당신을 지키고 사랑할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이미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허니문 베이비라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장난스럽게 미래의 아이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당시에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조금씩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끼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대원은 제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진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였어요. 소식을 들은 대원의 얼굴에 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믿기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사랑의 증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원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대원 어머니는 저를 더욱 각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케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과 관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는 듯 했지만 곧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내 손녀를 보러 꼭 한국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대원에 대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과 함께 저는 대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더욱 세심하고 보호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밤 제 발을 마사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기에게 말을 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의 진정한 강함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어요. 임신 4개월째 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대원은 즉시 저를 안고 차로 달려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의사는 약간의 출혈이 있지만 아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원은 즉시 휴가를 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러시아와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우리는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는 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처럼 아름답고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대원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작은 침대를 조립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심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러시아 인형과 한국 전통 인형이 나란히 놓인 아기 방은 우리의 문화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태도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스코프, 너 행복해 보인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사위는 잘해주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대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이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 후 저는 대원에게 러시아 방문을 제안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어떨까요? 대원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병원의 진료를 보고 비행에 대해 물어본 뒤 우리는 러시아 울리아 놉스크로 향했습니다. 대원은 비행기에서 러시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 장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의 노력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비록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가 준비한 몇 마디의 러시아는 분명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울리아 놉스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대원과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보르시, 블리니 그리고 피로시키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이 그리웠어요. 대원은 용감하게 모든 음식을 시도했고 특히 보르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대원에게 보드카를 권했어요. 러시아 전통에서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대원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보드카 잔을 받아들었어요. 한 번에 비우는 모습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인정의 표시였어요. 저녁 시간 아버지는 대원을 데리고 참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어머니가 말렸어요. 남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1시간 후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원이 말해준 바로는 아버지가 그에게 오래된 러시아 군인 메달 컬렉션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원의 군 경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대원을 데리고 울리아 노브스크 전투 기념관에 갔어요. 두 사람이 없는 동안 어머니와 저는 아기를 위한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 입었던 옷들을 꺼내주셨어요. 이건 내가 3살 때 입었던 거야. 우리 손녀도 입혔으면 좋겠구나. 저녁에 아버지와 대원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사위는 생각보다 괜찮군.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원을 인정한 첫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기념관에 들어가려 계단을 오르던 아이가 미끄러져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대원이 주저없이 달려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필요할 때 힘을 쓰는 사위라면 우리 손녀를 지킬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떠나는 날 아버지는 대원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내 딸과 손녀를 잘 부탁한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대원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는 러시아 강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임신 막달에 접어들자 대원은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요리도 배워서 매일 저녁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 번은 제가 러시아식 보르시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대원이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맛은 조금 달랐지만 그의 정성이 느껴져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는 항상 제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때마다 러시아 영화를 함께 보거나 러시아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세심함이 제가 대원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출산이 임박했을 때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처음 겪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러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원은 제 불안을 알아차리고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대원은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 교회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러시아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주인은 울리아 노브스크 출신 러시아 여성이었고 그녀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원이 몰래 준비한 깜짝 만남에 저는 감동했어요. 고향의 맛과 언어가 그리웠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는 새벽에 진통을 느꼈어요. 대원은 즉시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7파운드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대원은 환하게 웃으면서 소피아를 안았어요. 안녕, 우리 딸. 아빠야. 소피아의 이름은 제가 제안했고 대원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쉽고 의미가 아름다웠어요.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는 우리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산후 조리 기간 동안 대원과 그의 어머니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대원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한 달간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아기가 울면 먼저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제가 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했습니다. 밤에 소피아가 잠든 후 대원과 저는 종종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봐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스코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제가 더 행운이에요. 당신 같은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소피아, 그리고 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요. 러시아에서 자라며 꿈꿔왔던 강한 남자와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 없는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보여주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켜야 할 때 조용히 움직이는 것. 대원은 늘 제 앞에서는 부드럽고 조심스럽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남자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을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에서 말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손녀 때문에 난리예요. 아주 좋아 죽어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이제 소피아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머리색 때문에 걱정했던 거와 달리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몇 없는 제 친구들도 한국 남자 소개시켜달라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행복을 준 소피 아빠 고마워.